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조별리그 2라운드. 오늘도 내 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월드컵 예측이 쉽지 않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 예선의 동향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대승도 있고 했지만은, 무승부도 또 한 경기가 나왔어요. 이번 대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 예측 대비 고배당이 맞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유로는 확대가 되더라도 비슷한 레벨들이 많은 반면 월드컵은 탑바리 팀들이 이게 참여하다 보니까 어제처럼 캐나다 대 카타르 같은 대승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대승한 경기들은 전부 다 퇴장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난 월드컵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과적으로는 2 오버 2 언더였었거든요. 언더오버 비율은 반반따리라는 거 14대 14입니다. 현재까지 언더도 14번, 오버도 14번. 역배가 참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있었고, 횡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극단적인 마행이나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오늘 첫 경기는 네덜란드 대 스웨덴 경기입니다. 자, 네덜란드 이제 좀 일본, 지난번 경기 일본 정도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였었는데, 일단은 데파이를 아예 안 쓰고 로마에서 올 시즌 말런이 톱으로 되게 잘했거든요. 이적 이후에. 사실 하포가 조금 폼이 좀 죽긴 했습니다만은, 중원에 지금 이제 시몬스가 없는 자리 이런 것들을 서머블 윙을 잘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괜찮게 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데스가 약간 좀 미들라이커 성향도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수비진이 상당히 단단하다. 전부 다 피지컬도 좋고. 저번 경기 때 네덜란드가 의외였던 거는 일본한테 세트피스로 실점했다는 게 있었어요. 첫 실점 이후에 반다이크의 동점 헤딩골 이런 것들 좋았긴 하지만 사실 우려보다는 전반전을 네덜란드가 거의 압살하다시피 했거든요. 일본도 찬스가 없던 건 아닌데 일본의 저력을 생각하면은 네덜란드가 상당히 잘했다. 그런 게 보였지만 이거를 또 결국에 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은 기대치만큼은 했고 네덜란드도 그냥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만나는 스웨덴도 참 얘네들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기 튀니지전이 사실 그냥 되게 원사이드한 경기였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스코어는 5대1인데 사실 스웨덴이 뭔가 잘해가지고 맞는 것보다는 상대가 자초한 것들이 저는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삭의 득점이라던가 아이아리의 중거리 수방 이런 것들 다 좋기는 했지만 이 경기가 XG상으로 골 기대값상으로 1.34 대 0.27이에요. 스웨덴이 5골이나 박았는데 골 기대값이 1.34였다? 그거는 일단 근본적으로 상대 골키퍼가 너무 미달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방에서 자초된 이런 실점들도 2번이나 있었었고 저는 얘네들이 스웨덴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사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아예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 근데 네이션스 리그 성적발로 그런 것들로 이제 플레이오프 혜택을 입은 거라고 썼어요. 막상 플레이오프 가니까 요케레스가 해트트릭도 하고 이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솔직히 첫 경기는 역시 스웨덴이다. 유럽에서 그래도 요즘 요케레스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런 팀이구나. 그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튀니지가 너무 좀 체급 미달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스웨덴도 얘네들도 월드컵 역사상으로 좀 약간 주기 같은 게 있어요. 1950년대 그레놀리 시절 그때 이제 우승한 적이 있었고 이때는 올림픽에서도 잘한다든지 이런다가 한동안 별로가 없다가 94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사이클이 오곤 하는데 질라탄의 시대라든지 라르손의 시대 이런 때도 스웨덴이 사실 월드컵에서 볼 거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또 이삭이나 요케레스 여기다가 아야리 같이 튀니지 모로코계 북아프리카 계열까지 해서 스웨덴이 꽤나 다인종 팀이에요. 되게 이렇게 북유럽의 기골이 장대한 백인들 이런 거보다도 여기 히엔도 그렇고 다인종 성격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 약간 좀 이런 유연함도 갖췄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근데 여태까지 걸어온 길로는 네덜란드한테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을 상대했을 때도 네덜란드가 역배를 잘 안 준다. 얘네들도 무너질 때 그냥 확 무너져서 문제지. 월드컵에서 약한 팀한테 자빠지거나 이런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싸리 아예 못 올라왔으면 올라왔지. 올라가서는 그렇게까지 위태로운 팀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앞설만 하다. 일단 수비진이 저번에 실점을 좀 했던 거 그건 아쉽긴 한데 스웨덴 상대로는 이삭이나 요케레스 이런 친구들이랑 대처가 얼추 저는 될 것도 같거든요. 그냥 지난번 경기 스웨덴이 필드에서 만든 찬스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첫 골 이삭의 골도 그런 쉬운 롱패스가 이렇게 1대1 찬스가 되고 그럴 줄 몰랐었어요. 저는 튀니지가 너무 이게 말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은 네덜란드 방향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얘네들이 여태까지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네덜란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긴 한데 저는 일반승으로도 배당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고배당을 본다면 마헨적근까지 해야 되는 경기지만은 그리고 이 경기는 오바도 괜찮거든요. 얘네들 네덜란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꽤나 이제 오바 색깔이 있었었고 먹은 만큼 준다. 폴란드라든지 심지어 리투아니아 같은 팀들 이런 팀들이랑도 오바는 곧잘 났었고 또 이제 학살할 때는 학살할 줄도 알고 스웨덴도 얘네들도 오바팀 성격이 있어요.
또 이제 수비진도 약간은 아쉽다. 이번에 뭐 라게르비에케라는 선수가 새롭게 스타팅으로 나섰던데 여기 가운데 있는 히엔 역시 얘도 이제 커맨더를 볼만한 그런 깜냥은 안 되거든요. 중원 역시 조금 공격적이라든지. 저는 이 경기는 오바도 조금 생각이 드는 매치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독일 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자, 독일은 저번 경기 퀴라소한테 불의의 실점을 했지만 어쨌든 7대1로 대승을 해버렸는데 사실 뭐 길게 말할 건 없는 경기였죠. 그냥 체급차가 엄청 났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독일의 중원 구성 파블로비치 옆에 과연 누가 자리를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은메차가 나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나는 은메차가 이 독일의 대회 내내 이 주전 수비 형미소 자리를 할 거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여지껏 뭐 테스트성이나 이런 것들로만 좀 뛰었었지 은메차가 이 자리를 확고히 할 것 같지는 않던데. 왼쪽 자리도 사실 브라운보다는 다비트 라움 이런 애들이 좀 더 선발 성격이 있었고 저번 경기는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저는 좀 라인업에도 힘을 뺐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경기도 막 톱 자리에 하베르츠 다음에 막 운다프 같은 애들 나오니까 오히려 그때 좀 더 막 점수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독일이 그냥 굉장히 쉬운 경기를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지난 월드컵 두 번을 전부 다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번 대회는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초반에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든 셈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쉬운 상대를 크게 잡아가지고 유리해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좀 의심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퀴라소 정도한테 팀한테 실점했다는 거 그거부터가 일단 좀 거슬리고 분명한 학살력을 보여줬지만 이거 역시 좀 경기가 많이 꺾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득점들이 많이 나온 거다 이런 생각조차 있어서 아마 오늘 만나는 코트디부아르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얘네들도 에콰도르 상대로 사실 좀 밀리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선발 라인업에도 와히라든지 페페 특히나 니콜라 페페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에서 초반에만 바짝했지 올 시즌 그렇게 좋은 시즌이 아니었거든요. 막상 까보니까 솔직히 이 친구 역할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얀 디오망대가 엄청난 pop스를 내뿜은 거 저번 경기 때는 뭐 좌우 이렇게 막 스위칭 하면서 특히나 왼쪽에서도 좋은 장면 보여주고 막 이랬었는데 대회 1라운드에서는 거의 뭐 베스트에 꼽힐 만한 그런 활약을 에콰도르전에서 했었습니다. 얘를 막으려면 막 두 겹으로 수비를 하는데도 뚫어내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하지만 코트디부아르의 경기력이 좋았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콰도르가 만만치 않은 팀이고 경기 양상으로 사실 코트디부아르가 이기기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후반전에 이제 아마드 트라우레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뭐 좀 더 박스 타격이라는 이런 게 나아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골대를 3번이나 맞은 경기예요. 얘네들도 한번 맞추긴 했어도. 득점 장면도 역시나 여기는 윌프레드 싱고 제가 얘가 토리노 시절부터 좀 주의 깊게 봤던 놈인데 간직골의 달인이거든요. 저번 경기도 보니까 센터백에서 거의 한 60m를 본인이 전진해가지고 이걸 어시스트까지 만들어버렸다. 이런 것들도 역시나 뭐 전술적으로도 꽤나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경기 내내 막 포파나의 똥슛이라든지 페페가 존재감이 없는 점들 그냥 디오망대 자리에서만 뭔가가 나왔다. 양측면에 이런 사이드백들의 지원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 볼 게 없었었고 솔직히 코트디부아르는 저는 승운이 따랐지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상대 일의 하이 턴오버 에콰도르가 엄청나게 압박을 세게 거니까 하프라인을 못 넘고 상대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가 승리는 챙겼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경기 내용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보는 성격이어서 역시나 독일을 그래도 올려치기는 해야 돼요. 얘네들 의심도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성과도 거뒀다 보니까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독일을 아무리 깎아내린다고 해도 코트디부아르의 지난 경기 솔직히 합격점을 줄 만한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다. 득점이야 인상 깊고 했지만은 솔직히 저는 질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독일이 저는 뭐 대승까지는 잘 못 보겠어요. 이것도 일반승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배당이 조금은 나오기는 합니다. 경기가 좀 편하게 가면 이번 대회가 마헨이 아니면 무승부가 진짜 많은데 경기를 좀 편하게 간다면 초반에 득점이 나온다면 물론 마헨도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독일의 라인업도 의심이 되고 코트디부아르 역시 제 관점에서는 톱도 좀 못 믿어왔고 뭐 코수나 은디카 이런 애를 안 쓰는 것도 조금 의아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거는 독일을 아무리 깎아내리려고 해도 코트디부아르 역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 이런 걸 바탕으로 저는 뭐 독일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언더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고 있는데 솔직히 독일이 저번 경기를 7대1로 그냥 대승을 해버렸다 보니까 코트디부아르도 골대가 막 3번이나 흘려주고요. 엄밀히 말하면 2번이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언더오버는 딱히 뭐 볼만한 성격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독일 쪽으로 그냥 힘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일반승이 솔직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무서워서. 자, 그리고 에콰도르 대 퀴라소인데, 자, 에콰도르 저번 경기력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이 꼬lun이 많이 안 따랐다. 물론 이제 양 디오만데한테 엄청나게 고전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공격면에서도 하프라인 앞에서 상대의 볼을 탈취하는 거 하이 턴오버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얘네들이 막 극단적으로 엄청 압박 세게 걸고 후방에다가 후방에서 리스크를 많이 내비치고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줄 만큼 준 거고 본인들은 적당한 압박으로도 앞에서 탈취를 많이 해냈다. 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봤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이제 골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 크로스바 2번 때린 거. 사실 뭐 옆에 골대 맞은 거는 그거는 각도 없었고, 그거는 그냥 골대 한 번 맞았어도 별거 아니라고 치는데, 야, 크로스바 2번 강타한 거는 진짜 골찬스였거든요. 이외에도 뭐 여러 코트디아와르 골키퍼의 선방이 나온다든지, 저는 에콰도르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고는 생각은 해요, 사실. 물론 그러면서도 에콰도르 역시 얘네들도 위기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에콰도르 예선 과정에서 직전 경기 이제 패배하기 전까지 여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면은 19경기 동안 8승 11무, 특히나 고배당 보기가 좋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길 때 보면 대승도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제 퀴라소처럼 북중미 팀 상대로 했던 평가전, 과테말라한테 3대0으로 무난하게 이겼다. 이런 경기 말고는 대체로 이제 햄무가 엄청 많지. 끼케야 이제 볼리비아를 이긴 거. 볼리비아는 고산지대 팀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에콰도르의 홈이고, 에콰도르 얘네들도 고산지대거든요. 에콰도르가 일단 홈발로 있는 데다가 대승을 해봤자 이제 한 4대0 정도? 볼리비아 뭐 퇴장도 당하고 이런 경기만 대승을 한 거고, 나머지는 이기는 경기의 빈도에서도 보면은 햄무가 엄청 많습니다. 8승 11무 중에 햄무가 5번이거든요. 이후에는 전부 다 무승부였다. 나는 그래서 에콰도르가 고배당 보기 진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경기 마침 또 이제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가 고배당 보기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는 골찬스도 많았었고 압박도 좋고, 제 생각보다는 좀 더 이제 오버 템포였었는데 그래 점수가 안 났다. 결국에 신고의 엄청난 오버래핑 한 방에 무너졌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꺾이긴 하는데, 어쨌든 에콰도르 저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록이 깨진 건 아쉽지만은 사실 그동안 19경기나 이렇게 잘 안 지고 고배당이 많았는데 한번 꺾였다는 거는 앞으로 더 균열이 나올 수 있는 신호긴 하지만은, 오늘 상대인 퀴라소가 너무 좀 체급이 미달이기는 해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뭐 타이트 총회라든지 뭐 바주르, 바쿠나 이런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쪽에서 국적 자격이 있어서 대표팀으로 합류한 선수들이 많다. 이번 대회가 그런 선수들 비율이 엄청 많다고 했었죠. 본인이 그 나라의 태생이 아니더라도 이런 국적 자격이 있어가지고 해당 국가의 대표팀으로 뛰는 경우, 퀴라소 같은 애들이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계가 엄청 많죠. 과거 네덜란드령 퀴라소 막 이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망한 유망주들이 많이 합류를 했지만은 경기력 자체는 칭찬할 건덕지가 거의 없더라. 뭐 그랬었고, 이게 사실 에콰도르가 아까 말했다시피 학살력이 거의 없다는 거? 과테말라를 3대0으로 이겼는데 딱 그거랑 비슷한 경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든 과테말라도 퀴라소랑 비슷하게 북중미에서 그동안 거의 뭐 족적이 없다가 이번 대회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런 애들이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 자동 출전이 되다 보니까 그 TO를 이용한 진출이다. 엄밀히 말하면 과테말라는 퀴라소보다는 조금 처지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지난번 경기 딱히 뭐 좋은 면모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냥 독일한테 한 골 넣은 거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될지 싶어요. 사실상 체급으로는 에콰도르의 경쟁할 레벨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스러운 거는 에콰도르의 학살력입니다. 보니까 이제 1마엔, 2마엔 막 이렇게 있던데 1마엔은 그냥 배당 1.39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간다고 해도 뭐 맛은 없고, 그렇다고 에콰도르 특유의 이런 고배당을 볼 거냐? 솔직히 그런 체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2핸디로다가 잘 풀리면은 2마헨이고 조금 그냥 뭐 그저 그러면 2햄무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2햄무 정도 보고 싶네? 아니면 뭐 전반 햄무라든지 그나마 끈덕지게 버텨준다면은. 어쨌든 퀴라소가 저번에 독일한테 대파를 당하기 전에도 전반전에 2대1로 끝날 뻔 하다가 마지막에 페널티킥 줘가지고 3대1 된 거예요. 그래서 에콰도르랑 어쩌면은 전반 햄무 가능성, 저는 고배당을 본다면은 그나마 전반 햄무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거는 에콰도르가 충분히 체급상으로도 많이 위기도 하고, 퀴라소가 막 카보베르데처럼 이 버티기에 대한 근거가 있냐? 저는 카보베르데는 구체적으로 비아레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선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여기다 뭐 엄청난 또 보지냐 골키퍼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퀴라소는 저는 그런 레벨까지는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에콰도르의 뭐 2햄무라든지 전반 햄무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고배당을 본다면은 무난하게 흐른다? 뭐 2마엔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솔직히 에콰도르 2마엔을 주력감으로 간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많이는 안 들고, 저는 뭐 고배당을 본다면은 그냥 전반 햄무가 가장 유력할 것이다, 그 정도만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니지 대 일본인데요. 일단은 뭐 일본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지난번 경기 때 이 아약스의 센터백 듀오들 이타쿠라코와 토미야스가 선발로 나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발로 타니구치와 와타나베가 나왔더라고요. 전방 자원에다 이제 마에다를 선발로 쓰는, 이거는 좀 더 전방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었겠죠.
마에다 다이젠. 어쨌든 근데 얘네가 전반전에는 네덜란드한테 솔직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거로 동점까지 만들었다는 거. 그 가운데서는 의외로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득점까지 한다든지 예상보다 일본이 지난 대회에서는 본인들의 힘이 뭔가 느껴지는, 독일이나 스페인한테 뭔가 밀리는 것 같으면서도 걔네들의 약점을 후벼 파는 이런 뭐 카운터 어택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경기는 막상 그런 양상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네덜란드 정도의 팀까지 비기면서 얘네들에 대한 기대치,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뭐 축구를 잘하고 실질적으로 8강까지 노릴 만한 전력이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미나미노라든지 미토마, 또 이제 엔도 이런 애들의 공백이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엔도 빼고는 나머지는 나름대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 자원, 특히나 2선 쪽에는 너무 인재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미토마가 지난번 대회 때도 균열 일으키는 모습 보여줬고 이랬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은 이토준이한테도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난 그래서 공격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엔도가 이 대회에서 이제 낙마를 한 거 그거는 좀 타격인 것 같긴 하더라. 사실 카마다 다이치도 대표팀에서는 조금 그렇죠. 무튼 뭐 지난번 경기 저는 일본이 예상보다는 그렇게까지 막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만나는 튀니지가 너무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나 나는 저번 경기 이거를 골키퍼를 좀 꼬집고 싶은 게 일단은 여기 지금 샤막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애당초 튀니지에서 오래 해먹었던 골키퍼 이제 다그맨이란 골키퍼가 있어요. 나는 그 친구가 아마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가 나왔더라고. 근데 막상 경기를 보면은 몇 가지 실점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본인이 이렇게 뛰쳐나왔다가 빠르게 본인의 위치를 잡으려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거리 하나 먹었고 두 번째 골도 사실 이삭의 볼이 얘가 이제 여기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볼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냥 무난하게 막을 만한 볼이 이상한 바운드 때문에 팔뚝 여기를 넘고선 득점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핸들링이 많이 아쉬운 그런 실점이었다. 사실 뭐 후방에서 여러 수비 실책에 의한 실점도 많이 나오고 저는 튀니지가 지난번 경기 특히 이제 수비 라인 쪽, 골키퍼 이런 쪽이 매우 별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들은 보면 이제 와비카질이나 무스타크니, 알리, 말룰 이런 애들이 많이 세대 교체가 됐다고 했는데 막상 대회에서 보니까 그동안 튀니지가 보였던 이런 뭐 끈적한 모습들, 수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스웨덴한테 그냥 뭐 대량 학살을 당해버렸고 골도 그냥 이제 코너킥에서 한 골 뽀로골로 얻은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제 튀니지가 아마 우리나라랑도 2023년쯤에 이때 일본이랑도 했는데 우리나라랑도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랑 붙으면서 얘네들이 여지껏 월드컵에서 보여준 족적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날 뭐 이강인 선수 비롯해갖고 엄청난 활약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4골인가 넣으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다. 참 그 골키퍼부터가 나는 좀 실소가 나오던데 어쨌든 뭐 그날따라 뭐 이삭의 컨디션도 생각보다 좋아 보였고 이런 게 있었지만 튀니지가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 일본 여기 조에서 일단은 튀니지가 가장 밑바닥을 깔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일본도 생각보다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전 대회들에서 보여줬던 이런 강팀한테 본인들이 할 거를 하는 이런 면모가 그냥 득점으로만 나왔지 플레이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튀니지 상대로는 일본이 좀 편할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튀니지가 매우 별로였다. 사실 얘네들이 뭐 예선에서도 너무 쉬운 조여서 22득점 무실점으로 올라오고 이랬지만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이 북아프리카 여러 팀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레벨로 못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일본으로 힘을 싣고 싶어요. 이건 뭐 일본의 일반승도 배당이 나쁘지 않고 좀 더 뭐 전개를 한다면은 햄무보다는 마햄 사이즈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일본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역배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아요. 얘네들을 튀니지를 볼 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경기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대회가 워낙 좀 극단적입니다. 진짜 마엔 아니면 무승부가 엄청 많은 이런 조별리그 양상이거든요. 48개국 확대, 약팀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생각보다 득점도 잘 나고 심판들이 휘슬을 쉽게 안 본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많이 좀 담아봤고요. 어떤 방향이든 일단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경기가 너무 좀 이렇게 의외의 결과였던 그런 팀들, 이런 팀들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여지껏 뭐 제가 뭐 이런 예선 과정이라든지 그래도 대표팀에서 보아한 모습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담아왔으니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MLB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창 이제 또 메이저리그가 월드컵이랑 같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즌의 한 절반 가까이를 다가가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드림이라 가며 분석하고 있으니 MLB 분석 방송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4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고요. 재밌게 월드컵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